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박영기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지요.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인생이 순탄했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혁수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손주도 하나 있지요. 둘째 혁철이의 결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들들이 자주 찾아와 주니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잠시 돌아보자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때 만난 제 아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회사에서는 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40년을 한결같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아내의 병으로 그 행복도 잠시였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저를 위해 애써 주었고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혁철이가 제게 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둘째도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제 인생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로웠던 일상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혁철이가 찾아온 그날, 저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혁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혁철아. 왔니? 어서 들어와. 저는 혁철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혁철이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혁철이의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제 물음에 혁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 여자친구가 좀 특별한 성격이에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기에 괜찮다며 혁철이를 안심시켰죠. 아들아, 너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도 좋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모르게 조금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혁철이는 이어서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며느리라면 나도 기쁘지.
하지만 혁철이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어요. 근데 민지가 좀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가끔은 그게 남들에게 거칠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 솔직한 건 좋은 거지.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혁철이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성격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혁철이가 말한 특별한 성격이란 게 무엇일까? 혹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설쳤지만 결국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로 한 날을 기다렸죠.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철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만나보기 전까지 모르는 법이야. 직접 만나보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 만남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혁철이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잔치 음식도 준비했어요. 첫 만남인 만큼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현관벨이 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혁철이 여자친구 민지라고 합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민지의 첫 인사는 퉁명스럽고 건조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민지 양. 혁철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려 했지만 민지는 대답을 잘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민지는 계속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혁철이가 민지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긴장한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과연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혁철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 양. 혹시 우리 혁철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민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소개팅이요. 근데 그게 왜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회사 다녀요. 아버님은 은퇴하셨다면서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민지의 말투에 약간의 무례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네, 저는 요즘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어요. 채소도 기르고. 아, 노인들이 하는 그거요? 심심하시겠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혁철이가 얼른 끼어들어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죠. 그날 밤 혁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지가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직 잘 모르겠구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첫 만남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혁철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구시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런가? 아니, 그건 아니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아. 친구들의 대답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자연스럽게 첫째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혁수가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첫째 며느리는 얼마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혁수 오빠의 여자친구 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던 수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거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 선물은 비싼 게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었죠. 식사 시간 내내 수진이는 밝은 미소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희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고 때로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죠. 아버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진이가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들 복 받았네.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그렇게 시작된 수진이와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요리를 배워서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곤 해요. 명절 때면 항상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제 생일에도 항상 축하 인사를 잊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지와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왜 민지는 수진이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옛날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를 한 번 더 만나봐야겠어.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동네 친구들과 만나 바둑을 두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늘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이날은 제가 좀 심란한 기분으로 갔어요. 영기야, 오늘 표정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실은 말이야.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을 어제 처음 만났거든. 친구들의 관심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 그래. 어떤 분이시던가? 저는 조심스럽게 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글쎄, 첫인상이 좀 충격적이었어. 말투도 거칠고 예의도 없고. 친구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영호 씨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참고 기다려요. 하지만
박종섭 씨는 다른 의견이었죠. 아니야. 그건 아니지. 첫인상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슷할 거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혁철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자 최영식 씨가 중재를 했어요. 영기야,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 한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니까.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나저나 영기야, 너희 큰며느리는 어떠셨나?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수진이? 그 애는 정말 좋아.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착해. 친구들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와, 그렇구나. 너 복 받았네. 그래. 큰 며느리가 그렇다면 작은 며느리도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바둑을 두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민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했어요.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자. 그리고 나서 판단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혁철아, 언제 시간 되니? 민지 양이랑 같이 한 번 더 만나고 싶구나. 혁철이는 기뻐하며 승낙했어요. 네, 아버지. 꼭 시간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겠지. 2주 뒤 제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첫째 부부와 손주, 그리고 혁철이와 민지가 모두 모였어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로 식탁이 가득 찼어요. 아버님, 제가 직접 만든 요리예요. 많이 드세요.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손주 윤서도 귀엽게 제잘거리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할아버지, 윤서를 보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버님,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술 한 잔 올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였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지루하다. 노인네들이랑 있으니까 재미없어.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민지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리 솜씨가 별로네. 이런 걸로 시아버지 입맛을 맞추려고 해?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민지를 나무랐습니다. 민지 양,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수진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러자 민지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 진짜 구시대적이세요. 요즘은 다들 솔직하게 사는 거 몰라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혁철이가 민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민지야, 그만 마시자. 집에 가자.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뭐야? 나보고 가자고? 난 더 있고 싶은데. 결국 모임은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혁철이는 민지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혁철이와 민지의 결혼을 허락해도 될까?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혁철이와 민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고 집에 와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만드는 갈비찜,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꽃도 예쁘게 꽂아 놓았어요. 저녁 6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혁철이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철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지도 이전과는 달리 조금은 밝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 맛있게 먹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도 처음과는 달리 조금은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민지의 말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혁철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식사 중 민지는 계속해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잔이었는데 점점 그 양이 늘어났습니다. 민지야, 그만 마시는 게 어떠니? 혁철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왜? 난 좀 더 마시고 싶은데. 아버님도 괜찮으시죠?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마시진 말게. 하지만 민지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민지의 볼이 점점 붉어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뭔데요? 민지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아버님이 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꼰대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혁철이가 당황한 듯 민지의 팔을 잡았어요. 민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요. 왜 자꾸 가족 하세요? 저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민지 양,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아, 진짜 짜증나. 그런 말 듣기 싫어요. 혁철, 우리 그냥 둘이 살자. 이 집은 너무 답답해. 혁철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진정해. 아버지께 무례하게 굴면 안 돼. 하지만 민지는 이미 만취 상태였어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천천히 일어나 심호흡을 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양, 혁철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하겠어. 혁철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대로 둘이 결혼하면 넌 행복하지 못할 거야. 민지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아직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밥은 중요하지 않아. 민지 양, 우리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저는 혁철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혁철아, 너도 잘 생각해봐.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싶니? 혁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지 양, 미안해요. 하지만 이 결혼은 무리야. 우리 혁철이하고는 맞지 않아. 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겠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고 민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혁철이는 망설이다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저... 가서 민지 양 데려다 주렴. 그리고 이야기하자. 혁철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만 음식들과 깨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깨진 접시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문득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묻고 있었어요.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철이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힘들어 보였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혁철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민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너무 서둘러 결정한 건 아니니? 혁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아들아. 혁철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혁철이가 말했어요. 제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부자간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혁철이의 고민,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갔습니다.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도 이 새싹들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혁수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동생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혁철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일에 더 열중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더군요.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아들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혁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그 결정이 정말 옳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에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로서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결국 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파온, 밥을 먹다 말고 내린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혁철이는 민지와 헤어졌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혁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혁철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일을 떠올리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혁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 해요. 주말이 되어 혁철이가 지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예의를 지켰어요. 혁철이와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둘이 정말 서로를 아끼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혁철이가 설거지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지은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지은 양, 혁철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지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은이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은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혁철 오빠의 가족도 제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뻤어요. 혁철이가 돌아오자 저는 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보기 좋구나.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잘 지내길 바란다.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종종 집에 놀러 왔어요. 명절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1년 후 혁철이가 지은이와의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기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혁철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그 결정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밥을 먹다 말고 내렸던 그 결정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었다면 난동을 피웠던 민지와의 결혼 허락하실 건가요? 과거 이야기지만 궁금하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박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아마도 제 아들 근수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 그 애가 얼마나 예쁘고 단정해 보였는지 몰라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변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꼭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도 참 고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앞으로 우리 근수랑 잘 살아.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감동했나 봐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는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상을 차렸죠. 둘 다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리를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하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가끔 해줄게. 그렇게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던지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수술실 앞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면서 며느리를 안아줬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근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울면서도 의사 선생님께 재활 치료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수가 의식을 되찾은 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재활에 전념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낮에는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와서 근수를 돌봤거든요. 밤에는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근수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죠.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근수도 힘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의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 부부를 위해 더 큰 아파트를 사주기로 한 거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근수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집과 가게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사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받나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근수 재활에도 도움될 거고 너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며느리도 동의했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수의 재활에 맞춰 욕실과 문들을 개조했죠. 새 집에서 생활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근수의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아들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카페 사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로 시작했는데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커피 때문이었겠죠. 어머님, 오늘은 카페에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어요. 한번 맛보러 오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연락하면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카페에 가보면 늘 활기찬 모습으로 일하는 며느리가 있었죠.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집에 들러 근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활치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데려다 주고 운동을 도와주고 마음을 다독여 주고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일도 하고 남편도 잘 돌볼 수 있는지 몰라. 저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고, 인순 씨는 복도 많아. 그런 며느리를 두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며느리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죠. 근수의 재활에도 더 신경 쓰고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래도 며느리는 늘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의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때로는 제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았죠. 아가,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근수가 너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들의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죠. 차를 한 잔 내오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근수 때문에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근수 오빠는 괜찮아요. 요즘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카페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페를 더 크게 한다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며느리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해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했죠. 얼마나 부족한데? 며느리가 금액을 말하자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 정도면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정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이제는 내가 너의 꿈을 도와줄 차례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렇게 며느리의 카페 확장 계획이 시작됐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카페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며느리는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어머님, 이 벽지 어떠세요? 아니면 이 색은 어떨까요? 저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제 생각도 조금씩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카페를 만들어 갔죠. 드디어 확장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와, 정말 멋지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만들다니. 손님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더 넓어진 공간과 다양해진 메뉴에 모두들 만족해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사업 수완에 저는 더욱 감탄했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며느리의 꿈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며느리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늘 그랬듯이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남성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며느리가 그 남성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단골 손님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이 카운터 앞에 서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왠지 눈에 거슬렸어요. 둘 다 웃음소리가 커서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아가, 저 손님은 누구니? 단골이야?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네.
요즘 자주 오시는 손님이에요. 회사원이신데 이 근처에서 일하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후로 카페에 갈 때마다 그 남성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는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 손님이 커피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로스팅 방법이나 원두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 며느리를 믿고 싶었기에 그저 좋은 손님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와 그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둘은 손을 떼고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내올게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반겼어요. 그 남성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어떻게 제가 그토록 헌신적인 며느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날 본 광경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 싸웠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기 박인순 씨 며느리 말이야. 요새 카페에 자주 오는 젊은 남자랑 좀 이상하대. 에이, 설마. 그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야, 내 조카가 그 카페 알바생인데 그러더라고. 둘이 너무 친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랑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며느리는 흔쾌히 승낙했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아가, 요즘 카페에 자주 오는 남자 손님 있지? 혹시 너랑 무슨 특별한 사이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그뿐이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너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걱정 마세요. 저는 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절대로 배신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며느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동안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알겠다.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미안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그 후로도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 상황을 지켜봤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행동은 여전히 친밀해 보였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피곤하실 텐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의심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카페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화분을 사들고 가는 길이었죠. 이 화분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카페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 때문이었죠. 며느리와 그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의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함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문을 세게 밀어 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에 며느리와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저는 화분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설명해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며느리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니.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욕구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근수 오빠. 오빠는 제게 그런 걸 줄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근수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어머님, 저도 근수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오빠의 상태를 보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너가 말하는 그 행복이 이런 거였니? 남편을 배신하는 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야.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우리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바로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근수의 집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근수가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에서 본 광경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끼고 말았어요. 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했죠.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자 근수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봤으면 좋겠다. 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근수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근수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도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요. 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도 아내가 변한 걸 느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근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후로 아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결정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성숙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 근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아내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다니.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근수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엄마가 늘 너의 곁에 있을게.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었죠.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근수가 이혼을 결심한 후 우리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아들과 함께 카페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며느리가 우리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님, 오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제가 본 광경을 근수에게 말했을 거라고 짐작한 것 같았죠. 근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난 이혼하고 싶어. 근수의 말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어요. 뭐라고요? 오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근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 알고 있어. 너가 다른 남자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근수의 손을 잡았죠.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 그래? 넌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잖아. 근수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제가 잠시 혼란스러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 오빠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며느리는 저를 보며 울먹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이미 결심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며느리의 잘못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깨지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님, 제발 오빠를 설득해 주세요. 저 정말 이혼하기 싫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울며 애원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오빠 사고 이후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말에 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만해.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고 우리는 그렇게 카페를 나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근수야, 이건 네 인생의 문제야. 너가 결정한 대로 하렴.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야.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혼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올 줄은 몰랐답니다. 하지만 아들 근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 저는 강하게 버텨야만 했어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며느리와 마주치자 가슴이 아팠죠. 한때는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박인순 씨, 귀하께서는 며느리에게 제공한 모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준 아파트와 카페 확장 자금을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선물로 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나섰어요. 아파트와 자금 지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혼인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반환 요구는 정당합니다. 법정은 치열한 공방으로 가득 찼어요. 양측 변호사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싸웠죠. 저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며느리 측에서는 제가 준 것들이 순수한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에서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다고 맞섰죠. 매번 재판이 끝날 때마다 저는 지쳐갔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근수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 거야. 그렇게 저는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버텼답니다. 이것이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카페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부적절한 처리들이 발견됐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카페 확장 자금의 사용 내역이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의 일부가 카페 확장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이건 정말. 근수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생각에 안도했어요. 법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판사님의 표정도 변했고 며느리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피고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의 주장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저 앉아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 지금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 애를 보며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며느리 측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현재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를 직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호소를 뒤로 한 채 법원을 나섰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왔어요. 그동안의 모든 재판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판결합니다. 판사님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죠. 이겼다. 제가 이겼어요. 며느리는 받았던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카페의 소유권도 제게 넘어오게 됐어요. 어머니, 끝났어요. 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기쁨, 슬픔, 후회. 그때 제 감정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그제서야 모든 게 실감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진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승리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저를 감쌌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와 근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어요. 어머니,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근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에게서 되찾은 카페는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근수의 재활에 전념했죠. 어머니, 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수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저는 온 힘을 다해 근수를 지원했어요.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최신 재활기구도 구입했죠.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러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수가 조금씩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서 있어요. 근수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섰을 때 우리 둘 다 울면서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이제 저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됐죠. 근수와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근수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이만큼 힘든 시간을 이겨냈잖아. 가끔 옛 며느리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답니다. 그 애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며느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정말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했어요. 며느리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겠죠. 젊은 나이에 몸이 불편한 남편과 같이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들에게 헌신적인 며느리, 아들을 위해 모르는 척 했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잘 지내고 있겠죠? 새 삶에 적응해 가고 있겠죠? 가끔 그의 생각이 날 때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인연. 그 애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길 바랍니다.